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WTI가 70달러를 넘어섰고요. 미국 10년물 장기국채 수익률이 3%대로 올라섰습니다. 달러지수도 장중 한때 93을 넘어섰고요. 이러다 보니까 신흥국에서는 6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간 전망대는 국제금융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진단을 해보고 그것이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GFM 투자연구소 이진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운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이성경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리딩투자증권 박상현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모든 이슈가 지금 이란 핵협정에서 이제 비롯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란 핵협정을 이게 탈퇴한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골랑고원에서 대포 소리 날 거다. 뭐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소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뭐 어떤 뭐 경제적인 함의나 왜 이란 부분을 이렇게 서두르는가 하는 부분은 다른 패널 분들한테 맡기고 그냥 저의 소감만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서두른다는 느낌입니다. 서두른다는 느낌과 뭔가 좀 몰린 것 같고 어떤 이렇게 잘 짜여진 플랜 하에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막 쪽대본에 땜빵으로 몰리는 느낌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5월 12일 날 발표하기로 했던 것 갖다가 굳이 뭐 한 4일 땡겨서 얘기를 했고 말이죠. 그것도 이제 will withdraw. 우리는 결국 이란 핵 협정에서 withdraw 빠져나오겠다 하는 그런 식의 선언이었고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이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바로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금 북한 가 있다. 그거는 생각도 안 했던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모든 시선은 그쪽으로 가 있고. 네. 지금 뭐 오늘 녹화 당일만 하더라도 지금 뉴스에 보면은 새벽 2시 45분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들어가서 한 15분 있다가 또 그 북한에서 풀려난 한국인 미국인 3명하고 새벽 3시에 나와서 또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걸 갖다가 보여줘야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예. 이분이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예. 계속 오바마 지우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오바마 지우기의 일환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이란에서 협정하고는 다르게 이게 몰래 숨어서 나쁜 짓을 한 건가요? 저는 이제 오바마는 저는 이제 그 미국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 결과가 이제 금융위기인데 네. 금융위기 이후에도 사실 금융위기의 원인들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이제 악화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소득 불평도 더 악화되고 네. 뭐 일자리 시스템도 그렇게 우리가 실업률은 그러니까 뭐 완전 고용 수준이 이상으로 그러니까 회복됐지만 뭐 고용률이라든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3%포인트 이상은 여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사회가 지난 30년 넘게 굉장히 좀 우리가 아는 거와 달리 굉장히 좀 기능이 많이 시스템들이 약화되었고 네. 거기에 따라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게 미국 백인 남성 서민층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실업률도 보게 되면 전체 평균 실업률보다 미국 백인 남성 실업률이 더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임금 감소율도 더 높고 그리고 한 45세에서 54세의 사망률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얘기고 그 백인 남성들의 그 이 분노가 트럼프라는 사람을 당선시켰는데 오바마나 뭐 힐러리나 이런 정치인들은 그냥 좀 시스템을 좀 어쨌든 간에 조금 수리해가지고
쓰려고 하는 이런 이제 입장이었는데 트럼프는 이제 그 자신의 지지 기반에 아무래도 의지하려다 보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패턴들 자연스럽게 우리가 미국 사회를 이해했던 패턴들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뭐 11월 선거가 중간 선거가 제가 볼 땐 거기서 트럼프가 이기지 않으면은 정권 재창출도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당장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도 지금 뭐 이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 상황에서 뭔가 이제 업적이라든가 성과라든가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군사 외교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달러 힘 이용해서 이제 만드는 것만이는 미국이 갖고 있는 강점이 제가 볼 때 군사를 가고 달러거든요. 네. 그거 가지고 어쨌든 간에 성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보니까는 좀 우리가 기존의 미국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했던 패턴에서 좀 약간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지난번 4월 보궐선거였나요? 4월 달이었나요? 보궐선거가 지난번에. 근데 철강 관세 왕창 펜실베이니아 왕창 네, 네. 때리고 옆에 철강 근로자들 쫙 둘러세우고 난 다음에 그거 서명하고 그런데도 졌거든요. 참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좌충우돌 치고 다니긴 많이 하는데 뭐 그러긴 한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그런 면에서 좀 급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 얘기는 두 분한테는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다시 자세하게 해야 돼서요. 이 정도에서. 자, 이 달러 지수가 93을 돌파했어요. 이거 어디까지 간다고 봐야 돼요? 현재 달러와 지수 흐름 같은 경우에는 그 각국 신흥국들마다 좀 입장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완화되는 측면을 갖고 어느 정도는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분위기고요. 네. 오늘 새벽에 나온 아르헨티나라든지 최근에 얘기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뭐 터키나 브라질 쪽에서도 신흥국 쪽에서 관련된 부채 부분들, 특히 이머징 통화 약세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달러 패드를 통해서 금리에 대한 상승 속도 그리고 진행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다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그 아르헨티나를 통해서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2000년도 초반에 아직은 정확하게 베일아웃은 아니죠. 메인하우스는 네. 아닌데 2000년도 초반에 아르헨티나가 지금과 동일하게 그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기준이 실질금리가 40%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 그 한 달 동안의 금리 상승률을 감안을 해서 정확히 40%에 근접한 상태에서 오늘 구제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을 가지고 지켜본다라는 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단기 금리 차, 미국의 중장기 금리 차에 대한 부분들이 속도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시장 분위기다라는 부분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박상무님. 그래서 사실은 달러 지수가 그래도 92가 상단이다. 이게 하단이 한 88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냥 확 하고 올라 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놔두면 뭐 94, 95 가는 건가요? 글쎄 뭐 달러를 보시는 분마다 사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갈 만큼. 예,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달러가 이제 대부분 다 약세를 다 얘기를 하시다가 달러가 갑자기 돌변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3월 말부터 돌변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근데 그 과정 속에 달러가 그럼 왜 이렇게 뭐 미국 금리 올리는 거는 다들 알던 상황에서 네. 왜 그럼 달러가 돌변했냐는 부분 자체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유로화 약세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유로화가 지금 달러 대비 통화를 주요국 통화가 되면 가장 약세가 심한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로화고요. 네. 근데 유로화가 이제 그렇게 약세가 된 배경에는 뭐 예상보다 사실 좀 지표 자체가 상당히 좀 부진을 했고 유럽 경기가 좀 예. 꺾이기 시작했죠. 또 물가도 사실은 뭐 이렇게 예상보다도 하회를 하면서 22가 서둘러서 이제 통화 기축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어떤 당초는 뭐 한 6월 되면 뭐 양적 완화 처리하는 네, 그런 시그널이 나올 거다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것들이 조금 묻혀지면서 아마 유로화가 약세가 되고 달러가 좀 강세가 됐던 거로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럼 유로화가 여기서 더 무너지겠느냐라는 쪽에서 보면
뭐 유로 지표가 약간은 꺾였어, 약간 좀 주춤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 펀더멘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달러 흐름에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은 좀 더 이제 약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좀 달러라는 부분 자체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사실 좀 제약이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여하튼 뭐 무역 전쟁 이러한 그 리스크를 고려시키면서 뭐 계속해서 미국의 어떤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특히 뭐 11월 아까도 중간 선거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달러 강세가 사실은 트럼프 정책하고 사실 그렇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달러가 추가적으로 좀 강세하는 데 좀 제한적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 소장님, 네. 지난번 FOMC에서 네. 그 시메트릭 시메트리.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물가는 꽤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하면서도 그렇게 올라가도 금리 인상은 빨리 안 해도 돼. 네, 네. 물가가 안 올라왔을 때 좀 많이 과하게 하려고 한 것처럼 마찬가지야. 이렇게 얘기한 게 시메트릭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정도 물가 속도면 4번 가게 되나요? 지난주 주간 전망대에서 그걸 다루셨잖아요. 네네. 그때 패널 분들도 그 시메트릭에 대해서 잘 해석해 주셨고, 네. 저도 공감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연준이 지금 앞으로 3번 올리냐 4번 올리냐는 중요하지 않다. 네. 그게 이제 꽤 이제 시장에서 제법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한 인식인데 달러가 너무 강해지면 금리 못 올린다. 네. 달러가 약했기 때문에 그동안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까지 갔던 그것을 6배라도 올릴 수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20이나 저기 BOE가 또 금리 인상 출구 쪽으로 갈라 하다가 최근 들어 작년부터 연초까지 유로가 너무 강하고 파운드가 너무 강하니까 또 딴소리 했는데 네. 얘들도 이 정도로 이렇게 또 유로가 흘러내려주고 한다면은 또 얘들도 같이 이제 또 출구 전략을 다시 돌아설 수도 있고 이런 면이 있는데요. 네. 그걸 떠나서 제가 지금 뭐 기회 주신 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5월 접어들어서 시장이 제일 놀라는 거는 기름값 뛰고 미국채 수익률로 대변되는 금리 뛰고 그러다 달러까지 강해진다는 얘기는 금융시장이 굉장히 긴축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거는 좀 빡빡해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여기서 두 가지는 첫째, 연준이나 트럼프를 자꾸 쳐다보게 되는데 저는 트럼프의 2번의 트위트 실패를 갖다 주목합니다. 그때 오펙을 갖다 슬쩍 까면서 그래서 오펙이 artificially 이런 인위적으로 유가를 갖다 높게 그거 하고 있는데 not acceptable 이런 소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밀리고 그때 이후로 더 올라와 버렸거든요. 환율 갖고도 러시아하고 중국이 좀 뜬금없는 트위터였어요. 지금 자국 통화 절하를 위해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not acceptable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달러는 계속 강해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자꾸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자꾸 시장에 자기가 트위터 한 방 날리면은 시장이 알아서 기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제이미 다이먼 입에서 나온 4% 얘기는 저는 좀 무섭거든요. 네. 그걸 갖다 지금 국내도 마찬가지고 월가에도 마찬가지고 소위 말하는 채권쟁이들한테 미국채 수익률 4% 하면은 넌센스라고 얘기합니다. 택도 없는 얘기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이미 다이먼은 이 얘기 꽤 오래됐어요. 우리가 QE도 못 겪어본 일이지만 QE에서 돌아서서 이제 정상화라는 과정은 미지의 영역이다. 이 얘기를 꽤 오래 했고 너무 시장이 과소평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 내지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이 팩터를 너무 과소평가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두려워하는 그겁니다. 레벨이 달러도 인덱스 기준으로 이 정도에서 그동안에 달러 숏이 너무 깊었던 거에 대한 어떤 손절 차원에서 이 정도 왔으면 됐다. 미국 채수익률도 3%, 테이프 텐트는 2015년 때 그 정도 고점 왔으면 됐다. 그리고 유가도 뭐 한 이 정도 같으면 뭐 80불 꼭 찍어야 마시냐. 뭐 오버슈팅으로 갈 수는 있는데 80불 찍고 나면 또 금방 65불 정도 아니냐. 이런 뷰가 아직까지는 더 센데 만약에 트럼프 트위터가 안 통했듯이 미국채 수익률이 익하다가 그냥 쭉쭉쭉 그냥 3.2, 3.5로 가고 유가도 80불에서 멈추고 브렌트가 막 100불 가자고 덤비고 그러면서 달러가 여기서는 멈춰줘야 되는데 달러가 계속 더 가면서 작년 2017년 초중반에 달러 숏쳤던 세력들까지도 이거 포지션 꺾어야 돼 하는 상황까지 온다면은 조금 그렇게 되면은 진짜 말씀 오늘 살짝 얘기해야 되는 위기설이 현실화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블랙스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하기야 사우디의 그 누구예요? 그 알 빈 살만.
알 무슨 왕자인지 누군지 뭐 빈살만이지 누군지가 예. 유가 100달러 간다까지도 얘기를 했으니까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좀 겁은 나긴 합니다만 뭐 그 사람도 또 그 회사 하나 상장시켜야 돼서 유가를 좀 띄워 올려야 되는 그러니까요. 입장이니까 이제 예, 그런 예. 입장에서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긴 하는데 어쨌든요. 이어서 다시 한번 국채 수익률이 3%를 넘었는데 미국 시장은 오히려 반응이 그렇게 심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예. 글로벌 시장들만 이제 다들 지금 긴장을 하는 거고 예. 특히 신흥국들.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은 일단은 3%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겪어서 내성이 생겼다. 네, 알겠습니다. 조 교수님, 예. 뭐 유로, 뭐 파운드, 호주 달러 뭐 이런 거는 다 이제 약세인 이유는 우리가 뻔히 알고요. 인민은행도 막 절하고시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사실은 그 위안화만 뭐 나홀로 강세였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갑자기 이제 방향을 틀었어요. 그 전에 위안화를 강세를 했던 거는 뭐 미국 압력도 있고 뭐도 있고 이랬는데 강세를 틀게 된 배경은 이제 약세를 돌리게 된 배경은 어떤 거예요? 근데 위안화 얘기 좀 하기 전에요. 네. 이 소장님 얘기한 것에 좀 저도 좀 사족을 좀 붙이고 싶은데. 그럼 미리 그냥 그때 바로 들어가시도록 하세요. 하세요. 요 얘기가 네, 저는 하세요. 오늘 사실 뭐 패널들하고 좀 더 토론하고 싶은 전 개인적인 관심사인데 네. 지금 저는 그 동안의 통화 완화에 의한 그러니까 이 상당히 호조 상황이 네. 이게 저는 이제 막을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점에 온 게 아닌가. 정점에 요즘은 지금. 금융 장세가 이제 끝났다.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리막길 뿐이 안 남아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신용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동안에 사실 지금 아까 유로화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달러 지수가 그러니까 강세를 보이는 것은 저는 단기적인 요인이라고 보고요. 네. 기본적으로 사실 달러 지수가 달러 인덱스가 1년 전 2017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세였었잖아요. 사실은요. 강세를 하다가 한 2017년부터 이렇게 하락세로 이렇게 반전을 했는데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달러가 계속 강세를 갈 거라고 사실은 초기에 트럼프 집권했을 때 그런 이제 예상을 했었거든요. 했다가 이게 이제 하락세로 반전을 했을 때 많은 이제 시장에서 계속 트럼프 트윗 때문에 그랬죠. 시장에서 해석을 한 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전히 통화 완화가 여전히 유효하고 지속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 속에서 뭐 위험 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이 수요도 굉장히 높아지고 이게 저는 한 1년 이상을 이렇게 끌고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분위기가.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뭐 마냥 갈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막바지에 거의 도달한 상황일 수가 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신용 위축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분위기가 반전하는 거라면은 그렇다면은 달러 강세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지금 달러 강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런 요인들 말고 요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는 달러 가치를 지배하는 요인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니까 신용의 이 터닝 포인트가 지금 생긴다면은 생기는 것에 의해서 만약에 달러 강세가 생기는 거라면은 이건 굉장히 우리가 좀 경각심을 보고 봐야 될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달러 강세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뭐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거기다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유가까지 만약에 강세가 유가까지 가게 된다면은 네. 사실 우리가 달러가 일반적으로 강세이면 유가는 좀 하락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유가까지 강세가 간다면은 같이 가는 거죠. 예, 같이 간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 동안에 한 지난 10년 동안에 누렸던 통화 완화에 의해서 누렸던 이런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우리가 발전할 수가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위안화 얘기는 저는 뭐 위안화가 사실은 뭐 그 최근에 이렇게 뭐 한 4일 정도 이렇게 절하시켰다고 하지만은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사실 뭐 위안화가 이렇게 절상되어 왔었잖아요. 강세였죠. 예, 강세였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다른 주요국 통화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절하된 거에 비하면은 위안화는 그렇게 절하를 안 한 측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위안화의 이제 그 가치 평가하는 이제 구성 통화들이 지난해 1월 달부터 좀 바뀌었잖아요. 이제 확대시키고 이제 이랬는데 그 당시 시장에서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결국 이제
달러들이라든가 이런 이제 주요 통화들이 이제 자본이 유출되는 것을 우려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꾼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 이제 시장에서 이제 해석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지금이라고 해서 그 해석이 만약에 맞다면은 지금이라고 해서 달라질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중국은 수출액이 지금 2013년부터 거의 정체 상황입니다. 수출이 안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뭐 그러니까 이하나 절하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미중 무역 게임에서 그러니까 좀 이제 대비를 한다 이런 해석들을 일부에서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그러니까는 절하할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절하한 것이지.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절상이 됐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절하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바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좀 첨언을 좀 드리면 네, 의견이 이거 조금 분위기 반대 좋습니다. 의견인데 네. 대부분 올해 시장을 예상을 할 때 상고 하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2월 달에 미국 시장이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시장에 대한 조정을 좀 보여줬고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머징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향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안전자산 쪽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6월 위기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위기설이라고 하는 건 이미 알려진 상태에서는 그 시장에서 결코 반영이 안 되는 게 상식적인 스탠스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과거 TV 패널에 출연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먼저 강하게 어필을 하고 그 어필한 논제를 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를 제시하고 7에서 8 정도로 협상에 대한 마무리 테이블을 가져가는 부분이고 올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면 98조에서 한 120조 정도. 그러면 그 업단이 현재 시장에 반영이 됐느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미반영이 됐다라는 부분이 강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달러와 강세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4월하고 12월에 수요가 늘어나고 그리고 4월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 배당이라든지 외국인 자본이 유출하는 기본적인 달이었기 때문에 4월 한 달 동안에 대한 지속적인 외국인들 자본에 대한 유출 부분은 달러 캐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무님이 오늘 정도면은 아까 유로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신흥국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상원과 하원에 대한 의석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현재는 민주당이 조금 더 지지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속도 조절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오히려 상반기에 건전한 이런 시장에 대한 공개됐던 정보들이 하반기에 건전하게 추가적인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하나의 기축이 되지 않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이러지 않는데 오늘은 제가 확 눌리는 기분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자 이게 사실은 다음 이슈로 이 다음 이슈가 사실은 얘기가 훨씬 더 많은 거라서 제가 좀 빨리 넘어가려고 그러는 건데요. 아르헨티나 상황 지금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래서 뭐 아르헨티나는 뭐 오늘 뭐 뉴스 보면 되게 단기 크레딧 라인을 예, 신청했다는 예, 거잖아요. 근데 사실 뭐 아르헨티나는 뭐 오늘 만에 사실 문제가 여기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ABC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뭐 아르헨티나 사태를 가지고 사실 저희가 뭘 따지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근데 최근에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터키도 사실 리라가 사상 가장 낮은 이제 가치 네. 통화가치도 떨어져서 오늘 뭐 긴급 조치를 뭐 도입한다 해서 대책회의 한다고 하고 사실 보면 최근에 뭐 러시아 루블도 그렇고 헤아라도 그렇고 네. 뭐 오늘 뭐 말레이시아에서 61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링깃화도 사실은 또 약세가 돼서 뭐 아시아 동남아 통화에 대한 업치고 또 제가 하나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홍콩 달러인데요. 네. 홍콩 달러도 보게 되면 이제 그 바스켓 패그제를 하는데 이제 상단까지 사실 계속 올라서 시장 개입, 홍콩 당국이 시장 개입을 하는데 결국 이렇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머징 통화됐던 뭐 홍콩 같이 좀 선진국 통화일 수도 있는 이러한 쪽에서 계속 약세 상황이 이렇게 계속 벌어지는 거는 사실은 조금 뭐 꼭 달러 강세도 사실 원인이 있긴 하지만 뭐 앞서 좀 말씀했던 어떤 캐리 자금 이런 것들이 좀 금리 차 때문에 대표적으로 제가 홍콩 달러를 얘기를 드리는 것이 네. 홍콩 달러가 이제 결국 달러에서 패그돼서 또 금리도 같이 올려야 되는데 그걸 못 올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차도 발생하고 하면서 이제 자금들이 좀 빨려 나가는 이러한 점에서 홍콩 달러가 지금 약세가 되고 있는 건데 아마 그게 최근에 조금 이머징 통화가 전반적으로 약세가 되는데 아마 조금 큰 영향을 좀 미친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뭐 각국별 러시아는 뭐 경제 제재를 맞았고 브라질은 또 뭐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고 뭐 그래서 각국마다 조금 약간의 조금 자체적인 또 이슈도 사실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과정 속에서 이게 조금 안 좋게 보면은 사실은 이게 더 진짜 우리가 뭐 텐트럼이 됐건 뭐 이머징 국민 불안이 됐건 뭐 이러한 쪽으로 사실은 조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 최근에 뭐 아르헨티나 사태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저 개인적으로 그래도 좀 확대 해석하는 데는 조금 아직은 좀 이른감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니까 아직 제가 좀 아까 뭐 유가가 사실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말씀을 하셨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사실 지금 달러가 올라가는데도 뭐 유가가 됐건 뭐 비철 금속이 됐건 뭐 저희 이제 건화물 운송 BDI 지수가 됐건 이런 거 다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거는 거꾸로 얘기해서 보면은 이게 상황이 안 좋다고 하면은 사실 뭐 이머징 경기가 안 좋다고 하면 다 그게 다 흘러내려줘야 되는 게 맞는 상황들인데 네. 오히려 그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라든지 이머징 상황 자체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는 쪽에서 보면 지금 뭐 약간의 조금 뭐 이게 또 트럼프가 뭐 최근에 워낙 많은 이제 불확실성을 던져놓고 해소는 안 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도 같이 맞물리면서 약간은 그러한 어떤 노이즈로 인해서 이런 좀 이머징 통화가 조금 단기적으로 약세가 되고 금융시장도 약간 좀 불안해진 어떤 그런 감들이 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이슈가 되면서 최근에 이 그 신흥국 통화에 한 3년 다 들여다봤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 나라들의 환율 약세가 오늘 내일만의 이 얘기가 아니었더라고요. 벌써 몇 달 지난 얘기고 아르헨티나 페소나 뭐 이런 것들이 보면은 한 6달 뭐 그 정도쯤부터 약세로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작년 말쯤 언젠가부터 약세로 가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라에 따라서는 20% 이상 절하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렇게 놓고 보면 근데 이제 우리 박사모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원자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가고 있고 이런 걸 보면은 또 경기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이게 그 미국에서의 금융 긴축에 의한 이 나름의 긴축 발작 같은 게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쨌거나 뭐 아르헨티나 기준금리 40%이 얘기 나오니까 97년도 우리나라 생각나더라고요. 네. 우리 그때 한 25% 갔었나요?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금리가 환율을 정하는 게 아니고 환율이 금리를 정한다는 역발상입니다. 네. 특히 이머징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든지 무슨 뭐 가계 부채가 겁이 나서라든지 무슨 이유가 됐건 간에 뭐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꼭 따라가야 되느냐 할 게 아니더라도 만약 아르헨티나나 터키 같은 상황이 온다면 우리 97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환율이 1,000원 하던 놈이 2,000원 가니까 우리가 금리를 갖다가 20% 올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이주열 총재께서도 그런 발언이 나왔죠. 올릴 수 있을 때 올리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니 연준이 저렇게 금리를 올리고 해서 뭐 달러가 오르든 간에 결국 연준이라는 저 제일 앞에가 올리면은 딴 데는 계기다가도 결국은 끌려갈수라도 갈 수밖에 없는 게 환율이고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는 전혀 지금 다릅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오히려 역에 롱스탑 나오면서 한 7, 8원 빠져버리고 코스피 뭐 헐 날아가 버렸죠. 네. 물론 외국인이 산 건 아닙니다. 연기금이 사고 뭐 정부 그리고 기타 법인 하는 거 보니까 자사주 매입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컸지만 거 안 들어왔으면 우리 기관도 순매도였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이렇게 어떤 시장의 질은 좀 살펴봐야 됩니다만 어쨌거나 우리 환율이나 주가 지수의 흐름으로 봐서는 우리는 이머징에서 벗어난 거는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만큼 우리 경제나 원화의 체질이 강화된 거는 맞는데 그냥 요즘 이렇게 리라 특히 터키 쪽에서 뭐 그 에르도안 대통령 무슨 뭐 대책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사진 보고 있으면은 제가 헤지펀드 이렇게 대표를 하더라도 구미가 돌겠어요. 입에 침이 돌겠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 고작 내놓는 대책이라는 게 은행들한테 대출 더 많이 해가지고 부동산 경기 살리자고 쟤들 한번 홀라당 한번 해먹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때 당했고. 당한 거 아닙니까? 예, 영국도 당했고 뭐 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쪽은 그쪽의 문제인데 그러나 이제 이게 이렇게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최 교수님 교수님하고 조금 이제 같은 생각에 그런 겁니다. 이게
단순히 연초에 너무 달렸던 달러 약세, 작년부터 시작해서 연초에 주식도 외환시장에서도 너무 연초에 너무 달렸던 게 2월에 급락의 직접적인 배경이라 봅니다. 네. 오버하다가 네. 엎어진 거예요. 역동량 걸린 건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만약에 생각보다 달러 유동성이 조금씩 글로벌리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이 달러 강세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면은 이거는 조금 길게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방금 말씀하신 데 동의를 하는 예, 겁니다. 지금 너무 오늘 딱 날짜가 하필이면 국채 수익률도 유가도 달러 인덱스도 너무나 크리티컬한 데 왔고 달러강, 유가롱, 원유롱, 그다음에 국채 수익률 국채 쇼스로 배팅했던 세력들이 한 번쯤은 접고 가고 싶은 레벨이 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며칠은 좀 혼란스러운 장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희일비할 건 아니고 조금 시간을 두고 이게 중기적 추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또 우리 럼프 형이 또 일 만들어 줄 겁니다. 뭐 거기는 근데 예.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달러 약세가 트럼프 트윗이잖아요. 그랬죠. 그 말고 뭐가 있었어요? 네. 다 강으로 갈 거로 봤는데 그 트윗 하나 계속 약으로 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윗이 이제 또 먹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그러나 저러나 이게 그 제가 그러면서 그 환율 그 신흥국들 환율을 쭉 보면서 여기 우리 요즘 얘기 안 나오는 데들도 봤거든요. 예를 들면 그 베트남 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계속 약세를 오긴 했는데 이번 이런 이슈에서부터는 굉장히 자유로운 다른 데 뛰는 것들에 비하면 그런 그리고 모습이란 경상수지가 기본적으로 적자인 나라들은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는 거죠. 좀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데는 오히려 괜찮네. 베트남도 몇 년 전에는 계속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신흥국 6월 위기 이거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점쳐봐야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신흥국의 6월 위기라는 게 오면 옛날에 그 말하자면 94년인가부터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97년 우리가 터질 때까지를 보면 세계 한 바퀴 돌았잖아요. 깔끔하게 돌았죠. 그 러시아. 채권 대학살 났을 때 네, 러시아에서 시작해가지고 남미 갔다가 아시아 쭉 가가 태국부터 다 와가지고 우리나라 터지고 다시 러시아 가고 그리고 남미까지 가가지고 끝났단 말이에요. 반대가 남미 갔다 러시아 가서 끝났나? 막 쫙 돌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정도의 폭으로 크게 터질 건지 어떻게 보세요, 추 교수님? 그 지금 많은 시장에서 그 전문가들은 아마 그러니까 이게 뭐 개별 몇 개 국가들의 문제로 네. 이게 과거 그러니까 뭐 금융위 같은 상황은 외환위기 상황 같은 경우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다고 이렇게 보시는데 네. 저는 지금 우리가 흔히 신흥국가들 얘기할 때 신흥국가들도 좀 그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터키 이들 나라들은 굉장히 이제 경상수지가 만성적으로 이제 문제인 나라들이죠. 그렇죠. 만성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태국하고 말레이시아는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뭐 경상수지가 뭐 괜찮고 그다음에 성장률도 뭐 그하고 단지 그 동안에 뭐 화폐 가치도 통화 가치도 보게 되면은 뭐 상당히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절상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요. 그러다가 최근에 좀 이제 이제 절하되는 건데 그건 뭐 모든 통화가 사실 다 지금 절하되고 있는 거죠. 달러 대비해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이제 그러니까 태국하고 말레이시아는 또 구별해야 된다고 보고요. 인도네시아는 좀 안 좋은 거. 인도네시아가 좀 안 좋고 이제 태국하고 말레이시아는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대개 이제 앞에서 이제 소장님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있으면 이제 공격 이제 빌미는 주는 거니까요. 빌미 주는데 미국에서 금융위기라든가 이렇게 외환위기가 발발했을 때 보게 되면요. 제 경험으로는 사후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검증해 본 건데 월가하고 워싱턴 DC가요. 상당히 긴밀하게 협조를 해요. 그럼요. 예, 협조를 하거든요. 협조를 하는데 협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저는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일종의 이제 먹잇감을 꼭 찾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월가의 먹잇감을. 최 교수님도 그러니까 우리 이 소장님하고 비슷하게 음모론 비슷하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제가 약간 여러분께서 후달립니다. 여기 뭐 여기 말씀하시는 방식들이 그런 것 같아가지고 나온 지 얼마 됐지만 전념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아르헨티나가 됐던 아니면 뭐 터키가 됐던 브라질이 됐든 간에요. 됐든 간에 물론 그쪽 내부에서 어떤 요인을 제공하는 거지만은 그것을 희생양 삼아 가지고 했을 때 그게
고들 국가로만 단순히 끝이겠는가? 네. 결국 전 세계 그러니까 금융시장, 외환시장에 그러니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그러니까 유축 현상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그 변동성 자체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수익 추구의 기회로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뭐 항상 네, 그러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변동성을 상당히 키울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요. 예, 더군다나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게 미국 내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기업들의 수익성도 지금 정점에 왔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기업 수익이 그러니까는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좋은 호시절은 이제 지나갔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자본시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신용이 위축되는 저런 과정만이 좀 남았고 네. 그 과정이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신흥국가에 이제 어쨌든간에 충격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저는요.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월가의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새로운 어쨌든간에 그 출구로 이렇게 삼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네. 트럼프가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하는 저는 뭐 이 이스라엘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하는 것들도 다 그런 것들이 맞물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이렇게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봤을 때는요. 네. 그런 생각이 굉장히 깊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결국은 골드만삭스든지 아니면 무슨 뭐 퀀텀 펀드든지 뭐 이런 데 돈 벌어주려고. 그렇죠. 왜냐면 저 대통령 선거할 때 돈도 필요하고. 제가 옛날에 이렇게 그 최 교수님하고 같이 방송하고 그럴 때 가만히 보면 최 교수님도 좀 약간 음모론의 자질이 있었어. 그래 기억해 보면. 저 별로 그거 안 하는데. 자, 근데 그러면 어쨌든 이게 정말 6월 위기설이 그냥 위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변동성은 굉장히 크게 키울 가능성이 크다. 예. 저는 뭐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에 조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을 뿐이지 우리가 그렇게 뭐 희생양이 될 가능성은 전 크지 않다고 봐요. 그건 좀 이따가. 우리에겐 좀 이따가. 혹시 반론 있으세요? 혹시 위기로 간다 생각하시는 분?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기본적인 배경이 과거 저희 1996년도에 그 금리를 올리는 그 시작점이랑 지금 금리를 올리는 과정이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머징 국가들이 워낙 좋은 상황에서 미국이 통화 정책을 위해서 금리를 올렸고 지금은 미국 경기 자체가 워낙 좋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마존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최근에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그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향후 그런 우려감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부합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향후 속도라든지 과정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그 나오는 그 달러와 강세에 대한 이머징 국가들에 대한 우려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필요는 있지만 과거에 그 금리를 올리는 그 과정과 결과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올리는 속도와 과정은 과거에 했던 부분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모님은 혹시 위기설에 동조를 하시는 편인가요? 뭐 단기적으로 보면 동조는 안 합니다. 단기적으로 동조 안 하신다? 뭐 말씀하신 아까 신용 위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올해는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 예.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뭐냐? 국채 10년물이 이제 3%를 재차 돌파를 했잖아요. 뭐 야간 시장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하던데 일단 두 번째로 올라섰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3%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저항선으로서의 의미는 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뭐 아까 4%대 이러셨는데 4%대 재미난 게 아니고 재미나 이거리. 4% 되면 사실은 뭐 올해 올해 안에 4% 되면 사실 결국 큰 일이 터질 것 같고. 올해 내로? 아니 그렇게까지 저는 안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저는 한 3.5 조금 넘는 요 정도 수준. 3.5 연말 정도. 그건 기록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간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뭐 미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3%대는 사실 뭐 미국은 충분히 경제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 전 네. 레벨대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결국 이제 추가로 이제 그게 기준금리가 결국 급격히 올라가면 결국 이제 물가가 같이 덩달아서 사실 좀 올라가줘야 이제 시중금리가 좀 따라 올라갈 좀 빠른 속도로 좀 갈 것 같은데 지금 뭐 유가가 사실 뭐 들썩거리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물가가 좀 구조적으로 사실 과거와는 좀 다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갖고 그렇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뭐 경기 좋아지면 물가도 올라가고 뭐 자연스럽게 다루는데 이제는 뭐 여러 가지 뭐 인구 얘기도 하고 뭐 유통 구조의 변화도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산업 4차 산업이야기도 해서 전체로 물가라는 부분 자체 뭐 또 미국의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실업률은 뭐 3%대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3%대 실업률 과거 3%대면 지금 저기 임금 상승률이 어마어마해야 될 텐데 예. 사실 뭐 제대로 못 오르는 거 보면 질적으로 뭐가 좀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물가 압력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중금리 자체가 꼭 뭐 연준의 정책 기조 이거에 뭐 선제적으로 사실 좀 반응하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보면 3% 중반 정도 수준으로 사실 3% 중반. 저는 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바로 나오시죠. 오히려 우리가 10년물에 이제 많이 주목을 하는데 네. 10년물보다 오히려 단기 금리에서 오히려 전 주목을 하고 싶어요. 네. 10년물이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안 올라가는 이유는 미국 경기가 그러니까는 뭐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저성장세가 계속 지속될 거라는 이런 이제 그 경기가 이렇게 썩 저는 건강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네. 안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물가가 이렇게 지속되는 것도 사실 우리가 뭐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물가라는 것은 화폐적인 현상이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동안 돈을 얼마나 풀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물가라는 게 지금 이게 화폐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게 아니라 이런 얘기죠. 아니죠. 예. 네.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흔히 말해서 임금이든 노동 생산성이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뭐 인구 요인도 거기에 가져되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연준에서 이제 보는 것은 그 옐런이 이제 그 퇴임하면서 말이에요. 퇴임하면서 나는 사실 그게 좀 이제 자기 책임을 약간 회피하면서 이제 나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가면서 이제 그런 소리를 했어요. 나가면서 뭘 얘기했냐면은 이 금융 안정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너무 자산 가치들이 너무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가 좀 심하다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품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그걸 알았으면 자기 때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올린 거거든요. 안 올리고 이제 여기다 남겨둔 건데. 네, 숙제 남겨놓고. 예, 남겨두고 떠난 건데. 네. 근데 그 어젠가요? 그제인가 지금 이제 연준 의장인 파월이 그런 얘기했어요. 또 이제 뭐 미국의 통화 정책이 세계에 그러니까 영향 미치는 걸 너무 과장해서 이렇게 생각들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요인만 생각하고 당분간 가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 옛날에 그린스펀이 한 얘기랑 똑같은. 그렇죠. 예, 걔네들 뭐 이제 단골 메뉴를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자꾸만 저기 무슨 뭐 저 책임 떠넘기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예. 근데 이제 단기 금리가 어쨌든 간에 단기 금리는 적어도 지금 트럼프 정책이 됐던 아니면 뭐 강달러 요인이 됐든 간에 단기 금리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장단기 금리 간에 그러니까 이 격차가 좀 이제 축소되고 있는 이런 이제 우리가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네. 장기 금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지는 거는 저는 이제 경기가 그렇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썩 그렇게 개선될 것 같지 않다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저희 이제 장기 그렇게 침체론 이거인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이제 근데 단기적으로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게 이제 결국은 단기 금리에 상당히 2년에서 한 5년 정도, 1년에서 한 5년짜리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보고 그 충격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자, 이 소장님 이게 주제를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소장님 이제 제가 쫙 몰아가지고 네. 한꺼번에 한 질문으로 묶어서 질문을 좀 드리면 일단 미국 금리는 뭐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한미 간 금리 역전은 지금 불가피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달러 강세 때문에 이제 뭐 신흥국들 위기다 뭐 이런 얘기도 나돌고 있고 이런 뭐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뭐 김동연 부총리께서는 한일 간의 통화 수합 네. 뭐 다시 크레딧 라인 다시 열겠다. 지금 뭐 가능하다 이런 얘기하시고 뭐 이렇게 네. 쭉 나오는데 네. 지금 한일 간의 통화 수합 다시 열겠다는 거는 우리 의회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를 한 거랑 거의 뭐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별 문제 없어요. 제가 봐서는 우리 시장은 지금 문제가 없고요. 네. 그리고 내가 시장을 갖다가 흔들어 갖고 뭘 먹어야겠다 싶은 선수들은 지금 우리나라 건드리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왜요? 아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워낙 이머징 통화 약세 쪽으로 배팅을 하고 싶어도 네. 일단 한국은 경상수지가 탄탄하고 외환 네. 보유고도 적지 않고 네. 뭐 일본 통화사업 안 터져도 그러니까 됩니다. 기존에 끌어도 선수는 여기 안 건드리고 딴 데 가서 건드린다. 그리고 지금 뭐 북한하고 지금 스토리가 지금 훈훈하게 가고 있는데 네.
뭘 여기다 합니까? 지금 아. 건드릴 때 셌는데 예. 셌고 그런 차원이라서 별 걱정은 안 하는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옐런이 금융시장 안정 얘기했던 부분하고 네. 조금 연결해서 그리고 우리 이 팀장님 쪽에 약간 이렇게 가고 싶은 거는 이걸 갖다가 굉장히 선의로 해석하자는 얘기죠. 트럼프의 모든 행동과 네. 그리고 월가도 그리고 연준도 이런 쪽을 갖다가 선의로 해석해서 웬일로? 예? 선의로 생각 안 하시는 뭐 분이요? 걔들도 착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서로가 이제 공조되거나 아니면 조금은 그런 의도, 즉 아까 말씀드렸던 연초에 너무 달렸어요 시장이. 네. 작년 한 해 그렇게 달러 약세, 그렇게 뭐 시장 자산 뭐 그렇게까지 빚내 갖고 주식 사고 했는 쪽으로 다 좋았는데 해넘기면서까지 오니까 이러다가는 이게 부러지겠거든요. 네. 그러니 차라리 2월이나 3월 정도 이 정도까지 해서 금리도 슬쩍 올려주고 달러도 강해지고 이런 분위기로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됐건 간에 다시 이렇게 해서 끌어올리고 일단 한 템포 쉬어가자. 예, 이미 전고점 팽 중에는 전고점 돌파한 것들도 막 나오고 네. 아직까지는 유가 상승이 오히려 뉴욕 증시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거든요. 아직은 네. 네. 에너지 섹터도 막 오르고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그동안에 맨날 여기 뭐 한 달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싼 소리만 했는데 그러니까 살짝 분위기 바꿨습니다. 아니 11월 8일인가 그 대선 저기 미국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 네. 저는 뭐 전망하는 사람이든 실제 돈 태우는 사람이든 그때 가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는 위하던 거 틀어막을 것 같아요. 별짓 저 리얼리티 쇼를 갖다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네. 내일 이 드라마가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는 그런 드라마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네. 안 되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스트립쇼라도 할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어떻게든 가는데 네. 그 이후에 중간 선거의 결과가 트럼프에게 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간에 그다음 시장 반응이 저는 진짜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럭저럭 버티는. 그럭저럭 가는 장으로. 네. 네, 자, 그 대한민국 최고의 그 비관론자께서 아닙니다. 제가 오니까 저보다 고수가 계시네요. 네. 제가 그렇게 심하게 비관론적인 얘기를 안 하시고 이렇게 이게 오히려 더 싸할 거예요. 어영부영 넘어가시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박사모님. 지금 이제 결정적으로 들어와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이런저런 얘기 쭉 해봐야 한국은 그 97년 위기 때, 그다음에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때 그 두 때가 좀 상황이 좀 달랐어요. 제가 지금 기억을 해보면 그래서 97년 위기 때는 원화는 굉장히 최약체 자산이었는데 2008년 위기를 겪고 넘어가면서 보면 안전자산 같은 느낌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원화가. 이게 지금 위기가 나면 원화는 안전자산 쪽으로 간다고 보는 게 맞겠죠? 만약 위기가 발생하면 원화도 안전자산은 아니겠죠. 아니요. 국제 금융 위기 상황에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위기가 발생하면 여전히 저희는 사실은 우리도 쓸려간다. 예, 쓸려가는 쓸려간다? 입장에 가는. 물론 이제 과거와는 사실 다르겠죠. 말씀하신 대로 97년이나 뭐 2008년 외환위기 때는 사실 저희가 경상수지 자체가 사실 적자인 상황들이었고 네.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뭐 흑자 규모가 워낙 큰 상황들이고 외환보유고도 탄탄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뭐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라든지 네. 채권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라든지 또 여타 뭐 다른 쪽에 뭐 들어와 있는 자금들 자체가 결국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나간다. 예, 결국 국내 시장 자체가 사실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사실 제가 제일 뭐 제가 이머징이 좀 뭐 이렇게 괜찮다라고 사실은 뭐 당분간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사실은 중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사실 지금 다음의 위기는 다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사실 좀 많이 하시는 거고 네. 만약 중국발 위기가 터진다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우리 같이 가죠. 같이 갈 수밖에 네, 없는 그건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다음에 차기의 위기라는 거는 사실 뭐 몇 개 아르헨티나 정도의 위기가 터져서는 사실 그게 위기라고 할 수 없는 거고 네. 결국 가장 핵심이 되는 중국이 과연 이제 타격을 받느냐 네. 기업 부채가 뭐 GDP 대비 뭐 거의 뭐 200%씩 되는 저희가 금리 올리고 달러 강세가 돼서 저게 진짜 중국이 흔들린다라고 하면 결국 국내 경기는 뭐
당연히 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 뭐 국내는 당연히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봐야 의원이 되는 일단 당장 여기서는 우리 예, 여기서는- 중국은 우리가 좀 예. 차치하고 중국이 터지면 그건 방법이 없고 예. 중국을 차치하면 예, 뭐 뭐 그렇게 그건 몇 보면은 뭐 상대적으로 이제 뭐 안전적으로 안전적으로 봐야 보고 이제 예. 남은 과제는 뭐 나중에 어떻게 얘기할지 뭐 결국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또 하나 이제 변수가 사실은 좀 남아 있는 거라. 네. 자. 어쨌든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그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이건 네 분 공통 질문으로 단답형의 답을 바라겠습니다. 일단 달러 강인데 원화도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원화가 상대적으로 절하가 폭이 크진 않단 말이에요. 뭐 70, 80 이런 도 갖다 다시 또 주저앉고 뭐 이러고 계속 이러죠. 그러니까 원화도 강인데 자 어쨌든 간에 원달러 환율 어디까지 보세요? 박사모님부터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밑을 얘기. 단기를 어디까지 보고 장기를 어디까지 예, 보세요?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원달러는 1,050원 정도를 사실은 좀 바닥으로 좀 보고 있고요. 단기로. 예,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면 그걸 뚫고 내려간다는 쪽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연말까지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 보세요? 연말은 조금 뭐 아무래도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뭐 하면은 한 1,100원, 뭐 1,080, 위쪽으로 1,100원, 보시네. 위쪽으로.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리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커질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연말 쪽으로 사실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원화가 세 자릿수로 간다고 보는 일부 시장의 전문가분들이 있던데 그분들은 예, 저희는 지금 보시는 국내 거예요?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900원대 환율 자체는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는 쉽지 상황이다. 않다? 예, 그러고. 그럼 달러 약을 전혀 생각을 안 하시죠? 아니요, 달러 약은 생각은 하는데요. 네. 예, 달러가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계속 사실 뭐 저거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는 사실 달러 약세가 구조적으로 될 거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긴 하는데 올해 한 해 놓고만 보게 되면 사실은 뭐 원화를 900원대로 끌고 내려갈 정도로의 어떤 달러 약은 사실은 좀 아니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이상혁 대장님. 시장에 있다 보니까 그 원화 강세라든지 원화 약세에 대한 수요 업종들에 대한 수급적인 측면을 가장 우선시적으로 보는데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을 보게 되면은 원화 환율 같은 경우가 방금 말씀하신 세 자릿수를 염두에 두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끌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네. 최근에 그런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하방 같은 경우에는 저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 나왔던 950원까지는 생각을 한번 하고 있고요. 최근에 달러 강세 단기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변동성을 조금 더 열어놓고 본다라고 하면 1,080원대, 1,100원대 이상 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단은 한 1,080원까지 보시는 예. 거고 일시적으로 950까지도 볼 수 있다. 좀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얘기죠, 따라서 결과로. 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교수님 차례입니다. 예. 저는 근데 지난 5년 동안의 우리 원달러 환율 추이를 보게 되면요. 네. 보게 되면 뭐 이제 상단 추이 같은 경우 한 1,200원 위에까지도 잠깐 간 적이 있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단 쪽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1,000원대 뭐 이렇게 거의 1,020대까지도 내려왔었죠. 한때요. 내려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추세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아 있는 그러니까 재료를 보게 되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전 중요한 변수라고 하나 보고요. 그게 만약 틀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굉장히 좀 말하기도 좀 과하고 틀어지지 않는다는 전제로 해야죠. 예, 틀어지지 않으면은 저는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흥국 변수로 인해 가지고 변동성이 좀 커지는 요인들이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출렁출렁거리는 이런 장세들이 그러니까는 네. 오지만은 평균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도 상반기까지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상반기는 연말까지 해서. 연말까지 하더라도 저는 1,000원대로 밑으로 내려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용 쉽지 않다. 예. 상단은 그럼 1,100. 상단은 그러니까 아까 북미 정상회담을 그러니까 배제한다면은 뭐 한 1,100원 을 조금 넘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도 일시적으로는요. 일시적으로. 예, 근데 이제 추세적인 건 아니라고 추세적인 건 봅니다. 아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면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안정되겠죠. 더 안정된다. 변동성이 더 이제 좀 줄어들겠죠. 예. 유사님. 네, 최대한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1,050 아래쪽 네. 깨지면은 1,000원 근처 가자고 기웃거릴 것이고 네. 이 지금 1,080 내지 1,085원이 좀 버거운데요. 네, 그렇죠. 여기를 갖다 확실하게 올랐으면은 1,100도 가는 당분간은 상당히 아래 위가 다 탄탄한 밑에 오면 사고 싶은 세력들이 많아지고 위에 오면 팔아야 될 물량이 많은 그런 레인지로 보는 데다가 환율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죄다
언제냐 하면은 작년 한 해를 갖다 다쳤던 이유가 연준이 금리를 갖다가 공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할 거야. 즉 2014년 하반기에 드라기 입에서 나왔던 통화정책 차별화 그 패러다임에 2017년에도 통할 줄 알았고 2016년 그때 트럼프 당선됐을 때 반짝 달러 강세에 현혹돼 가지고 2017년도 달러 강으로 갈 거야 했다가 다들 죽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은 또 시장의 컨센서스는 뭐냐 하면은 최근 우리가 한 3월부터 봤던 지금까지 이 달러 강세는 그동안 달러 약세가 이렇게 되감기는 과정이었고 네.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미국의 재정 수지를 보나 뭐 트럼프 얼굴 쌍판떼기를 보나 뭘 보나 그래서 시초가 닮았다. 제 상판떼기를 보나 어쨌거나 달러는 들고 있고 싶지 않다. 네. 즉 중장기적으로는 달러 약세다. 이게 시장의 거의 한 7, 80%를 넘어서는 컨센서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도 그랬고 그래도 시장은 컨센서스 쪽으로 잘 안 매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음모론.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결론을 못 내리겠는데 지금 유가 70불, WTI 70불, 미국채 수익률 3%, 네. 그리고 뭐 달러 인덱스 93, 굉장히 중요한 레벨입니다. 네. 여기서 한 1, 2주 정도는 여기서 혼전이 이어질 수는 있겠으나 네. 그 이후에 잡히는 방향은 제법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쪽이든. 어느 쪽이든 네, 위쪽이든 네. 아래쪽이든. 네. 자,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